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새벽 6시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전남 진도와 목포에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전남 서해안, 남해안 중심인데요. 목포에는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당 65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비가 강해지고 있는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주로 구름이 정체해 있었는데 현재는 전남 서해안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레이더로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구름이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요.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에 강한 보랏빛 구름이 보이고요. 경남 김해와 부산에도 다소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에는 새벽 5시쯤 한때 시간당 30mm 안팎으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제주입니다. 현재 제주는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새벽 6시 30분을 기준으로 제주 산간 진달래밭에 243mm, 전남 목포는 108.6mm, 전남 해남에 97.5mm 등입니다. 호우특보는 전남과 경남, 특히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진도, 해남, 영암, 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전남 광주, 광주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호우주의보입니다. 전남 남해안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등지에 시간당 70mm 이상 극한호우가 예상되는데 아직 경남에 극한호우는 없었지만 언제든 기습호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남 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시속 40km가 넘는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 지방으로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입니다.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난 경우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최고 4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바닷가를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긴 가뭄에 단비를 기다렸던 주민들은 이제 긴장감 속에 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전남 구례군 섬진강변 배수펌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리산 부근에도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례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랑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주변인 이곳에도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다만 현재는 비구름이 예상보다 내륙 쪽으로 더디게 움직이면서 아직 이곳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와 남해안에 최대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전남 서남해안 인근 내륙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 현재 영암과 목포, 해남 등에 1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구례읍과 문청면이 맞닿아 있는 섬진강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6년 전 2020년 8월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시 이 일대에는 이틀 동안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에도 대량 방류를 했습니다.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6,000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기상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게 되면 하천 주변은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는 접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민들도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구례 섬진강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 오늘 새벽 6시쯤이고요. 전남 광주 목포시 죽동의 상황 함께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거리 양쪽으로 식당과 가게 등이 자리한 시내 한복판인데요. 빗물이 보시는 것처럼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바퀴가 빗물에 반쯤 잠긴 승용차가 속도를 줄인 채 물살을 헤치면서 지나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 8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이후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져서 이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남부지방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황보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 폭우 뒤덮친 흙더미가 마을을 처참하게 집어삼켰습니다. 때 아닌 날벼락에 주민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 난간도 힘없이 부서지고 부근 캠핑장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산 바로 아래라든지 또는 계곡 옆이라든지 이렇게 물길 옆에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건설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산이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이런 산사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은 주의보, 예비경보, 경보의 3단계 예보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인 산사태 주의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80%일 때 내려지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비경보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한 단계입니다. 예비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짐을 챙기고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산사태 예비경보는 토양 함수율이 90%일 때 내려지며 사전 대피 시간을 1시간가량 추가 확보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사태 경보는 토양의 수분 함유율이 100%일 때 내려지는 위험한 단계로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강제 대피를 권고해야 하는 재난 수준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하거나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의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땅이 울린다면 산사태 발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발생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시간 산사태 관련 정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인 홍해 물류 거점 모카항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마비됐습니다. 미군이 네이비실 출신의 특수전 전문가를 투입하고 항모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고강도 정밀 타격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예멘의 생명선인 홍해 모카항이 후티 반군의 공격에 마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계속된 공격으로 홍해 연안에서 예멘의 생필품과 식량, 석유 제품, 상업 화물을 공급하는 모카항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바로 입구에 위치한 모카항은 이 홍해 무역로에서 글로벌 해상 물류에서 이 매우 중요한 핵심 거점이자 홍해 남부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 통합니다. 홍해와 아덴만,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지나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세계 3대 해상 요충지로 꼽힙니다. 후티는 지난달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관련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또 지난 9일엔 미사일 등을 동원해 모카항에 주둔하는 사우디 병력 집결지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카항의 책임자는 후티의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항구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6 مليون دولار قد قدرت بحدود 16 مليون دولار خلال المراحل يعني الثلاث الأولى لكن أيضا ضربة أمس ليلة أمس ستضيف من هذا المبلغ كبير كون هناك سفن. 네, 미군은 즉각 항모 전력을 가동하고 특수작전 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면서 정밀 타격을 통한 강력한 응징을 경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이 중동 지역의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에서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함은 후티 반군과 이란 연계 무장 세력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발사대, 군사 인프라와 또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유도 폭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미 중부 특수작전 사령부는 제스퍼 제퍼스 육군소장에서 미 해군 최고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출신의 특수전 전문가인 토머스 도노반 해군 준장으로 지휘권을 이양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의 장기 배출로 인한 보급 지연과 승무원 피로 누적 등 미군의 전력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수작전을 통한 정밀 타격 중심으로 대응 기조를 전환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의 진단 직접 들어보시죠. It's the monotony with episodic periods of quick action and kind of, urgent fear or urgent reactions to attacks. 도노반 씨는 미 중부 특수작전 사령관은 대규모 전면전 대신에 정찰과 정보 특화 이력을 바탕으로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과 정찰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해와 아라비아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계속되는 이란과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응해 특수작전 부대를 활용한 선제적 유격 작전이 앞으로 더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경계나 대규모 지상 전력 배치가 아닌 고도화된 정찰 정보로 이란 측의 거점과 무기 체계를 정밀 요격하고 무력화하는 특수작전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의 득표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광주의 아들, 전남의 외손, 김대중의 직계, 광주 전남의 미래, 김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김 후보는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모두 과반을 얻으며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52.21%를 나타냈습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김 후보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 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 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김민석 후보가 당원들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결과 발표 뒤 SNS에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 도약과 성장에 대한 염원이자 이재명 정부를 향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며 마지막까지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뛰겠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SNS에 크게 졌으나 호남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며 겸허히 수용하고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SNS에 바라던 성적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경선에서 표보다 귀한 것을 얻었다며 송영길을 다시 봤다는 말씀,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이 자신을 키우는 자양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울 경기에서 8.17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전엔 경기 수원에서, 오후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이 갈수록 독해지고 거칠어지면서 각종 설화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공개될 차기 지도부 선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따져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경쟁 후보를 겨냥한 막말 공세는 당권 후보, 최고위원 후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레이스 초반, 역적, 참수 같은 섬뜩한 말이 등장하더니 막판엔 이런 표현까지 썼다가 결국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연설하던 경쟁 후보를 가리켜 속삭이듯 내뱉은 속내가 큰 논란으로 번진 경우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링 밖에서 대통령을 향해 내뱉은 빅스피커의 독설이 진영 간 세대결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호남이 지역구인 후보가 호남 비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때 아닌 볼콕이나 빨대 빼빼로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신천지 개입설도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한 설전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이면엔 후보 간의 갈등을 넘어 골이 깊어진 계파 간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당내 공통된 인식입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을지 결국 리스크로 작용했을지 최종 순위표를 확인할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수 야권 의원들과 잇단 골프회동에 나선 배경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을 포섭하기 위한 꼼수라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6월 골프회동에 나선 국회 부의장 출신 육선 주호영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입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만들어진 당내 개헌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의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실제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골프 자리에 초대받은 신성범 최영도 의원 역시 이 개헌특위 소속입니다. 경남 사선 김태우 의원은 이 대통령과 라운딩 당시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제언했고 대구 사선 김상원 의원도 회동 제안을 받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개파색이 옅은 영남 다선에 개헌에 우호적이란 점에서 교집합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개헌안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헌안 처리까지 200석,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야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서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그런 빌드업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을 현재 포섭하는 그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개헌 논의가 결국 대통령 사법 방탄을 위한 연임의 목적이 있다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인데다가 개헌에 비교적 긍정적인 의원들조차 본질은 권력 분산이지 임기만 건드리는 건 본말 전도다. 개별 의원 수준이 아닌 정당 간 공식 논의할 문제다. 선을 긋는 분위기가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물밑 접촉까지 나서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헌 문제만큼은 국민의힘 단일 대우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실제 개헌 논의가 구체화하기까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戦争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我が国は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家として歩みを進め、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ため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다카이치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国のために従事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 전략 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 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国のために戦い、犠牲となられた英霊に対しまして、哀悼の誠を捧げるとともに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정부가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두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테 국장 지시로 추조가조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으로 줄며 경기 회복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8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취약계층 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에선 청년과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가 고령층 일자리인 돌봄 서비스업에 쏠려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5월 기준 48.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내수와 가장 연관이 깊은 산업이 건설 산업이거든요. 건설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제조, 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첨단 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 명과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업 등 30만 개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습니다. 산업부 측은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농산물 등 미국과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총괄해왔습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통상수장을 교체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산업부는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다며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서버 IP의 공격으로 서강대 구성원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입학한 지 50년이 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강대 구성원 18만 명의 이름과 소속,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암호화된 통합 비밀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사흘 만에 유출 정황을 알아챈 서강대는 사과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나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로그인하면 학생 개인 주소나 그 계좌번호, 주민번호 여러 개인정보가 많거든요. 거기 이제 로그인한 비밀번호랑 아이디가 틀렸다고 하니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교직원, 한때 서강대를 다니다 자퇴한 학생도 개인정보 유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강대에서 반수생, 그러니까 자퇴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폐기하지 않은 게 좀 놀라웠고요. 1970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조회됐습니다. 제가 졸업한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졸업한 지도 이제 오래된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유명하신 다른 분들도 유출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정보가 좀 쓰일지 좀 걱정은 됩니다. 학교 측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강력한 지진이 덮쳐 사망자가 속출하고 곳곳에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진과 산사태가 잇따르고 전기와 통신, 도로가 끊겨 수색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흔들리던 항구 터미널이 순식간에 주저앉고 공포에 질린 이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건물 전체가 심하게 요동치더니 강하게 일렁이는 물결 속으로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토요일 새벽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 강력한 지진이 덮쳤습니다. Jadi kejadiannya mulai tadi pagi ya pukul 04.58. 강진 이후에도 규모 6.2 지진을 비롯해 여진이 쉴 새 없이 뒤따르고 산사태와 지진의 일, 쓰나미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학교, 교회는 물론 의료시설까지 곳곳에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괴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들은 임시진료소에서 불안 속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포에 질린 채 임시 대피소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I mean, in the when earthquake, I'm in the room. My room is in the first floor, so I just run away from the room. I have experienced a lot earthquakes before, but I think this time maybe it's the biggest one. 수색 구조 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명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로 고립된 여러 외딴 지역은 중장비가 부족한 데다 전기와 통신, 주요 도로도 끊겨 현지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헬기와 구조선 등을 동원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피해가 여러 섬에 걸쳐 발생해 신속한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Terdapat 3 korban jiwa, 2 dalam kondisi luka-luka, 1 dalam kondisi meninggal. 서부 북수마트라주에는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같은 날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습니다. 2004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 반다 아체 해상에서 규모 9.1의 강진과 쓰나미로 무려 17만 명이, 1992년 플로레스 섬에선 규모 7.7의 강진과 쓰나미로 약 2,50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현재 전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호우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윤 캐스터,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강한 비구름대는 여전히 전남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보다는 약해지고 있지만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세찬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특히 진도와 목포, 무안, 해남, 영암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7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30도, 청주 28도, 대구 26도, 창원 25도로 더위는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